2003년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평창동 재건축 현장에서 중장비가 멈춰 섰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지하 1m 50cm 지점을 파내던 순간이었죠. 시멘트 조각 사이로 하얀 뼈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유골 감식반이 투입됐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개골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골절 흔적이 선명했죠. 의류 일부가 흙 속에 뒤엉켜 있었어요. 그 옷감의 상태로 볼 때 이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최소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감식반원의 말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저택의 이력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14년 전인 1989년 이 집에 살던 28살 청년이 실종 신고됐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석 달간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성인 가출 사건으로 결론 내려진 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죠. 14년 만에 땅 속에서 발견된 유골, DNA 대조가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했습니다. 14년간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14년 동안 거기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9년 그 청년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의 이름은 김민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죠. 그리고 그의 사법고시에 응시했어요. 실종 당시 그는 최종 합격 발표를 단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의 합격을 확신했어요. 대학 교수들은 민우는 당연히 붙을 거야라고 말했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쟤는 확정이야라고 했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눈앞에 둔 청년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1989년 당시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법고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떠난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으니까요. 시험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적하는 수험생들이 있었죠.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민우가 곧 돌아올 거야. 마음 추스르면 돌아올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한 채였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3년 재건축 중장비가 땅을 파헤쳤을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 밟고 지나다니던 그 집 지하실, 시멘트 바닥 아래 1m 50cm 깊이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14년 동안요. 재건축이 아니었다면, 중장비가 그 땅을 파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그를 그곳에 묻었을까요? 1989년 당시 그 집에는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2 아들. 실종된 차남 민우와 그의 형 민수였죠. 형 민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32살이었습니다. 동생보다 4살 많았죠.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바로 이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 실종 당시 마지막으로 민우를 봤다고 진술한 사람이 바로 형이었거든요. 동생이 10월 31일 아침에 나가는 걸 봤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당시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2003년 5월 경찰은 형을 다시 소환했어요. 14년 만에 재소환이었죠. 형은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형님, 동생 시신이 댁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형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1989년 동생이 실종됐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그건 당시에도 진술했지 않습니까? 형의 대답은
14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경찰은 단순히 진술만 받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죠. 회사, 집, 그리고 14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요. 1989년 10월 사법고시 합격 발표를 사흘 앞둔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경찰은 그가 스스로 떠났다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14년 후 그는 집 지하실 시멘트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그를 그곳에 묻었을까요? 왜 아무도 14년 동안 몰랐을까요? 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1989년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10월 15일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은 분주했습니다. 김민수는 여행사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제주도 일주 패키지 여행 상품이었죠. 7박 8일 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환갑은 제대로 기념하셔야죠. 민수의 말에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무슨 환갑을 그렇게 거창하게 치러.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하면 되지.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은 푹 쉬고 오세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제주도라니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럼 됐네요. 어머니 마음 움직였으니까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효성이 그렇다는데 뭐. 민우야, 너도 같이 갈래? 방 안에서 공부하던 차남 민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니요, 저는 공부해야 해요. 합격 발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민우는 28살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의 사법고시에 응시했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는 1년 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면접도 무난하게 통과했죠. 합격 발표가 언제더라? 10월 30일이요. 그럼 우리 여행 다녀와서 바로 발표네. 같이 보자. 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꼭 합격해서 아버지 환갑 선물 드릴게요. 그래, 우리 민우 꼭 붙어라.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형제는 언제나 비교됐어요. 민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학벌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늘 동생 얘기만 나왔어요. 민우는 서울대 수석이래. 민우는 교수님들이 앞다퉈 추천한대. 민우는 이번에 사법고시 붙을 거야. 민수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민우처럼 공부 좀 더 할 걸 그랬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아버지는 몰랐죠. 10월 20일 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여행에 들뜬 표정이었죠. 민수야, 정말 고맙다. 이런 여행 처음이야. 별 말씀을요. 푹 쉬다 오세요. 민수는 부모님께 여행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10월 24일 출발, 11월 1일 귀가 예정이었어요. 일주일이나 비우는데 집은 괜찮겠어? 민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 들를게요. 그래, 민우야, 형한테 폐 끼치지 말고. 민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10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른 새벽부터 짐을 챙겼어요. 택시가 오전 6시에 도착했죠. 민우야,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민수도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세요. 제주도 날씨 좋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부모님이 손을 흔들었고 형제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이미 방으로 돌아가 책을 펼쳤습니다. 집은 고요했죠. 평창동 저택은 대지 500평 규모였어요. 2층 한옥 구조의 지하실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원래 창고 용도였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죠. 가족들도 거의 내려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먼지 쌓인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갔죠. 지하실 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비췄어요. 민수는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상장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상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김민수 반장 임명장, 김민수 미술대회 입상, 김민수 모범 학생 표창. 어린 시절 민수도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동생은 더 똑똑했고 더 뛰어났죠. 민수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바닥은 오래된 시멘트였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죠. 민수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월 25일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죠.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늦잠을 자고 있었나 봅니다. 민우는 식사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우편함을 열었죠. 신문 몇 장과 광고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형 민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어두웠죠. 그는 동생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우편함으로 다시 갔습니다. 우편함 안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발견했어요. 법무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김민우였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통지. 민수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김민우, 최종 합격.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생은 합격했습니다. 28배 나이에 두 번째 도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품 안에 넣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는 그대로 자신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월 25일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여전히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 저녁 드셨어요? 민우가 방문을 열고 물었죠. 아, 응, 밖에서 먹었어. 그렇구나. 저도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합격 통지서 생각뿐이었죠. 동생은 합격했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동생 자랑이겠지. 나는 평생 그림자인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월 26일 부모님이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민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죠.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면접도 괜찮았는데, 그는 불안했어요. 민수는 그날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
그는 민우에게 그렇게 말했죠. 형도 가끔은 쉬셔야죠. 그래,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형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민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짜장면 시킬게. 네, 좋아요. 민수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짜장면 2그릇을 주문했죠.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형제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민우야, 발표 언제래? 10월 30일이요. 긴장되지? 엄청 떨려요. 잠도 잘 안 와요. 민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넌 이미 붙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지. 모르는 게 나을까? 아는 게 나을까? 민수는 속으로만 생각했죠. 형은 제가 붙을 것 같아요? 민우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연히 붙겠지. 내 실력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형, 저 공부 더 할게요. 그래, 들어가.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저녁 8시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전등을 켰어요. 지하실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쌓인 공구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연장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밤 11시 민우는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형, 저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방에 불이 꺼졌어요.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죠.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10월 27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 오후 5시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택시가 대문 앞에 섰어요. 아이고, 집이 제일 좋네. 아버지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여보, 정말 좋았어. 민수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 어머니도 화난 표정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수야, 민우야, 우리 왔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정말 좋았다. 고맙다, 아들아. 민우는 어디 있니?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우요? 어제 나갔어요. 어디 갔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러 간다고.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발표가 코앞인데 어딜 간 거야? 저도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나갔어? 어제 아침이요.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나갔어요.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혼자 시간 보내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이 녀석이.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어요. 성인이고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돌아오겠지. 그럴 거예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아침이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진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민우 친구들한테 가봐. 혹시 거기 있는지. 어제 학교 스터디 모임에 전화해봤는데 모른대요. 그럼 자주 가던 독서실이라도 가봐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돌아왔죠. 없었어요. 독서실 주인도 며칠째 안 봤대요.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어머니가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하려고요. 우리 아들이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와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평창동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실종자가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10월 31일 아침부터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이요. 성인이시네요. 평소 가출한 적은요? 없어요. 한 번도요. 경찰은 민우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부하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옷장도 정리된 상태였죠. 짐을 챙긴 흔적은 없네요. 그러게요. 급하게 나간 것 같아요. 경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셨죠? 네, 10월 31일 아침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시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나요? 네, 발표가 10월 30일이었는데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잠시 떠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강제로 찾기는 어렵지만 수소문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애타게 말했어요. 경찰은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죠. 10월 말경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젊은 남자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서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민우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민우가 요즘 어땠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시험 때문에 자살 같은 거 언급한 적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긴장하는 정도? 최근에 만났나요? 10월 중순쯤 스터디에서 봤어요. 그때도 평소랑 똑같았는데 경찰은 민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6일 저녁 편의점에서 라면을 산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이 없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어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11월 말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성인 가출 사건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절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간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죠. 하지만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990년 2월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민우 꼭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야 할 텐데.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여전히 부동산 일을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집 지하실은 여전히 창고로 쓰였어요.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죠. 민수만 가끔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정리하러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995년 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죠. 2000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야. 꼭 돌아올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200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한 채였죠. 장례식장에는 민수와 어머니만 있었어요. 민우가 있었으면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2003년 어머니는 혼자 저택을 지킬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이 집 팔자. 어머니,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어. 그리고 민우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재건축 업체를 소개받았죠. 저택을 헐고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2003년 5월 재건축 허가가 났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중장비가 저택 앞에 들어섰죠. 민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월 12일 굴착기가 지하실을 파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있었죠. 오전 10시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지하실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요? 유골이요. 사람 뼈가 나왔어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14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989년 10월 말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4년간 지하실에 묻혀있던 민우, 그리고 형 민수의 떨리는 손. 다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2003년 5월 12일 오전 10시 20분, 평창동 재건축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굴착기 기사가 중장비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그는 창백한 얼굴로 현장 감독을 불렀죠.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기 좀 보세요. 기사가 가리킨 곳에는 파헤쳐진 시멘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드러난 건 흙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뼈 조각이었죠. 감독이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두개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거 사람이야. 감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작업 중단. 아무도 건드리지 마. 현장이 멈춰 섰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저게? 사람 뼈 아냐? 여기 왜 사람이 묻혀 있어? 웅성거림이 커졌죠. 감독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재건축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 뼈 맞아요. 주소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0분 후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어디죠? 저기요. 감독이 안내했어요. 경찰들이 유골을 확인했습니다. 감식반 불러야겠어요.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죠. 본서, 여기 평창동 현장. 유골 발견 확인됐음. 감식반 출동 요청. 오후 1시 유골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현장을 통제했어요. 일반인 출입 금지합니다. 뒤로 물러서 주세요. 그들은 유골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샘플을 채취했죠. 깊이는 지하 1m 50cm. 시멘트로 덮여 있었음. 유골 상태로 봐서 최소 10년 이상 경과 추정. 감식관들이 기록했어요.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후두부에 골절 흔적 있음.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임. 타살 가능성 높음. 감식관의 말에 현장이 술렁였어요. 유골은 천천히 수습됐습니다. 의류 일부도 함께 발견됐어요. 남성용 면, 티셔츠와 청바지 조각이었죠. 옷감 상태로 봐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스타일입니다. 감식관이 분석했어요. 오후 3시 경찰은 이 저택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이 집 원래 주인이 누구죠?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철수 씨 명의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고 현재는 부인과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들이요? 네, 김민수 씨요.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형사는 메모했어요. 김철수 가족 관련해서 실종 사건 있었나 확인해봐. 다른 형사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있습니다. 1989년 11월 2일자 실종 신고건. 신고자는 김철수, 실종자는 차남 김민우, 당시 28세.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14년 전 실종 사건이잖아. 유골 연대랑 딱 맞네. 이거 그 실종자일 가능성 높아.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실종자 가족 연락처 찾아. 빨리. 오후 5시 경찰은 민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는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혹시 김민우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4년 동안 기다려온 전화였을까요? 경찰서입니다. 평창동 재건축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골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혹시 댁 아드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지구대로 한번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가면 되나요? 네, 가능하시면 지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어요. 1시간 후 그녀는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죠. 평창동 저택, 예전에 사셨죠? 네. 거기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1989년에 차남분이 실종되셨는데. 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늘 그 집 지하실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DNA 대조를 해야 심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혈액 샘플을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민우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열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서 붉은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죠. 며칠 걸릴까요? 2, 3일 정도면 나올 겁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가 거기 있었던 거야? 14년 동안 우리가 밟고 다니던 지하실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는 앉았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대조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민우가. 그녀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형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죽은 건가요? 두개골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우리 민우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1989년 당시 댁에는 누가 살고 계셨나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요. 두 아들이요? 네, 큰아들 민수하고 작은아들 민우. 민우 씨가 실종됐을 때 민수 씨는 어디 계셨죠? 집에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여행 갔을 때. 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민수가 우리 여행 보내줬어요. 아버지 환갑 선물이라고. 여행은 언제 가셨습니까? 10월 24일에 출발해서 11월 1일에 돌아왔어요.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집에는 두 아들만 있었던 거네요. 네. 돌아오셨을 때 민우 씨는요? 없었어요. 민수가 어제 나갔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민수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 형사 2명이 김민수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민수 사장님 계십니까? 직원이 안내했어요. 안에 계세요. 형사들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로요? 평창동 재건축 현장건 아시죠? 네. 지하실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DNA 검사 결과 동생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구대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조사실에 들어섰어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앉았어요.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오전 11시, 피조사자 김민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1989년 10월 말,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셨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요. 그 기간 동안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하고 동생이요. 동생 민우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10월 31일이요. 어디서 봤습니까? 집에서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혼자 있고 싶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짐은 챙겼나요? 아니요. 신분증은요? 그것도 안 챙긴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시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형사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1989년에 지하실 공사하신 적 있습니까?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공사요? 네. 시멘트 타설 같은 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요? 지하실 바닥이 그때 새로 깔렸는데 저희 집 지하실은 원래 시멘트였어요. 아닙니다. 감식 결과 그 시멘트는 14년 전에 타설된 게 맞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압박했어요. 김민수 씨, 동생이 실종된 시기하고 지하실 시멘트 타설 시기가 일치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집에는 형님밖에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형님, 동생과 사이는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형제니까요. 가끔 다투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다퉜죠?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동생이 우수했죠? 서울대 법대 수석. 형님은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네. 부모님이 동생을 더 아끼셨나요?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가 민우 씨 자랑 많이 하셨다던데. 그건 동생이 잘해서 그런 거죠. 질투 같은 거 안 느끼셨어요? 아니요.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하죠.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동생 시신이 집 지하실에서 나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민수는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모릅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형사들끼리 남았어요. 어떻게 봐? 수상해. 근데 증거가 없어. 지하실 공사 영수증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압수수색 해야겠어. 영장 신청하자. 5월 17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들이 민수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했어요. 오전 9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서류함 열어보세요. 금고 있으면 꼭 확인하고요. 형사들이 사무실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민수는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서류함에서 각종 부동산 계약서가 쏟아졌어요. 책상 서랍에서는 명함과 펜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금고 있습니다. 한 형사가 소리쳤어요. 사무실 구석,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80cm 정도였어요. 자물쇠가 3개나 달려 있었죠. 열어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열쇠는 집에 있어요. 그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강제 개봉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가져올게요. 민수는 밖으로 나갔어요.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여기요. 형사가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었어요.
첫 번째 자물쇠 딸각, 두 번째 자물쇠 딸각, 세 번째 자물쇠 딸각.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4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형사가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은 가죽 노트. 이게 뭡니까? 형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쳤어요. 빼곡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5일, 1987년 8월 12일, 1988년 1월 3일. 일기였어요. 형사가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8년 6월 10일. 오늘도 아버지는 민우 얘기만 하셨다. 법대 수석이라고. 자랑스럽다고. 나는 뭐지? 나도 열심히 사는데.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1988년 11월 22일. 민우가 또 상 받았다. 집안이 떠들썩하다. 나는 회사에서 계약 성사시켰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 1989년 2월 14일. 민우가 사법고시 본다고 했다.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다. 붙으면 우리 집안 자랑이라고. 나는 자랑 아닌가?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형님이 쓴 거 맞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뒷부분을 펼쳤어요. 1989년 10월 부분을 볼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 10월 15일.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다. 환갑 선물이라고. 사실은 문장이 거기서 끊겼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89년 10월 25일. 형사가 숨을 멈췄어요. 오늘 우편함을 열었다. 민우 앞으로 온 법무부 우편물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도 모르게 뜯어봤다. 합격이었다. 합격. 민우는 28배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나는 32에 뭘 했나. 부동산이나 중개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민우 자랑이겠지. 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형사가 읽는 동안 조사실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9년 10월 27일.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그 다음 페이지. 1989년 10월 28일. 철물점에 다녀왔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형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금고에서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불탄 흔적이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자세히 보니 신분증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그을렸지만 중앙 사진 부분은 남아 있었어요. 형사가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민우 씨 아닙니까?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세 번째 물건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영수증이네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1989년 10월 28일. 구매 품목란을 읽었습니다. 시멘트 20포대, 모래 5포대, 합계 85,000원. 형사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형님, 이게 뭡니까? 10월 28일이면 동생 실종 직후잖아요. 왜 그날 시멘트를 사셨습니까? 민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보일러 고치려고. 보일러요? 시멘트 20포대나 필요한 보일러 수리가 뭡니까?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형사가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봉투였어요. 법무부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체국 소인을 확인했어요. 1989년 10월 25일. 봉투는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합격 통지서요. 누구 겁니까? 민우. 형님이 먼저 뜯어보신 거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증거 봉투에 물건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 물건들이 왜 금고에 있었습니까? 동생 신분증을 왜 태우려 하셨죠?
시멘트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10월 27일 일기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씨, 동생 김민우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민수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전해졌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14년 전 실종된 청년 친형 손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 평창동 지하실 6홀 사법고시 합격자였다. 형제 간 경쟁이 낳은 비극.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민우를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였습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사이좋게 놀았는데 형이 동생 손 잡고 학교 데려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월 18일 민수는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나열했어요. 피의자 김민수는 1989년 10월 27일 피해자 김민우를 살해하고 지하실에 매장했습니다. 증거 1호, 피의자가 작성한 일기장. 범행 동기와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증거 2호, 1989년 10월 28일자 시멘트 구매 영수증. 범행 다음 날 증거 인멸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3호, 피해자의 신분증. 피의자가 소각 시도했으나 완전히 타지 않아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 4호, 피해자의 합격 통지서 봉투. 피의자가 먼저 개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사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피의자, 인정하십니까?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은 진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지하실에 묻었습니까? 시멘트는 언제 타설했죠? 며칠에 걸쳐서요. 부모님 돌아오기 전에 끝냈습니까? 네. 단편적인 대답만 이어졌어요. 검사는 답답했지만 일단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5월 20일 민수는 정식 기소됐어요.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만 그렇게 전했죠. 한편 민우의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어요. 정밀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 둔기로 후두부를 강타당한 것으로 보임. 일격에 사망했을 가능성 높음.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민우는 고통 없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 형을 원망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5일 민우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14년 만의 장례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민우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왜 진작 못 찾아줬을까? 14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니?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민우의 친구 몇 명과 친척들 뿐이었죠. 관 속에는 유골과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놓였습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 통지서. 검찰이 특별히 재발급해준 것이었어요. 민우야, 늦었지만 너 합격했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관에 넣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어요.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민우의 유골은 가족묘에 안장될 예정이었어요. 아버지 곁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죠. 그녀는 혼자였어요. 14년간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4가지 물건. 일기장, 신분증, 영수증, 그리고 찢어진 봉투. 형 민수는 왜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단순한 증거 보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1989년 10월 27일 새벽, 평창동 저택 지하실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형의 입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2003년 6월 3일 서울구치소 조사실. 민수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2003년 6월 3일 오후 2시 피의자 김민수의 자백을 기록합니다. 민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989년 10월 24일 부모님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계획하신 겁니까? 네. 무엇을 계획하신 겁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처음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동생 없이 일주일을 보내면 어떨까 싶었죠. 그런데요. 10월 25일 아침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무부 봉투가 있었어요. 민우 앞으로요. 그걸 여셨군요. 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생은 또 해냈구나. 28배 사법고시. 저는 32인데 뭘 했나? 질투하셨군요. 질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절망이었어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동생 그림자로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죠. 동생이 99점 받으면 저는 90점이었어요. 동생이 반장하면 저는 부반장이었고요. 계속하세요. 대학도 그랬어요. 저는 고려대, 동생은 서울대. 저는 경영학과, 동생은 법대 수석.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민수야, 왜 민우처럼 못하니? 민수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였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다니다가 사업도 시작했죠. 부동산 중개업. 나름 잘 됐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민우 얘기만 하셨죠. 민우가 사법고시 준비한다. 민우가 이번엔 꼭 붙을 거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10월 25일 합격 통지서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제 평생 저는 없는 사람 취급받겠구나. 그래서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어요. 왜요? 버리려고요. 그 통지서를. 검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못 버렸어요.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민우랑 짜장면 먹었죠. 동생은 긴장한다고 했어요. 합격 발표가 며칠 안 남았다고. 동생은 통지서 얘기 몰랐겠네요. 네,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이미 붙은 줄도.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월 26일 저녁, 동생은 11시쯤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계속 생각했어요. 통지서를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하나? 결정하셨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정은 못했어요. 그냥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가고 싶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하실에 쇠파이프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일러 수리할 때 쓰던 거였죠. 길이가 한 미터쯤 됐을 거예요. 그걸 드셨습니까? 네. 왜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다그쳤습니다. 왜 쇠파이프를 드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어요. 그리고요? 한참 들고 있었어요. 1시간쯤? 아니면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요?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새벽 3시쯤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쇠파이프 들고요? 네. 민우 씨 방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동생 방문을 두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지하실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소리가 난다고. 민우 씨가 일어났습니까? 네.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졸린 얼굴이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보일러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따라와 봐. 라고 했어요. 민우 씨가 따라왔습니까? 네. 의심 없이 따라왔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제가 앞서고 동생이 뒤따라왔죠. 지하실에 도착했습니까? 네. 그리고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검사가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보일러를 보러 갔어요. 어디가 이상하냐고 물었죠. 형님은요? 뒤에 서 있었어요. 쇠파이프 들고. 그리고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휘둘렀습니다. 쇠파이프를요? 네. 어디를 맞췄습니까? 뒤통수요. 조사실이 고요했어요. 한 번만 쳤습니까? 네. 한 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동생이 쓰러졌어요. 바닥에 민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왔어요. 많이. 숨은 쉬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멈췄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맥박을 짚어봤어요. 없었어요. 검사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하셨습니까?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시신은요? 천으로 덮어뒀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은요?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은요? 10월 27일 아침 지하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계속 진술했어요.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요? 숨겨야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숨기기로 했어요. 왜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미 죽였는데 들키면 제 인생도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실 바닥을 팠습니까? 네. 10월 28일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혼자요? 네.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깊이 팠습니까? 1m 50cm쯤요. 사흘 걸렸어요. 시신을 넣었습니까? 네. 10월 30일 밤에. 그리고 시멘트를요?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타설했어요. 부모님 오시기 전에 끝냈죠. 완벽하게 숨긴 거군요. 네. 검사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신분증은 왜 태우려 하셨습니까?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 신분증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완전히 못 태우셨죠? 불이 잘 안 붙었어요. 플라스틱이라서. 그래서 금고에 넣으셨군요. 네. 합격 통지서 봉투도요? 네. 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압박했습니다. 왜 14년 동안 금고에 보관하셨습니까? 언제든 버릴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잊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요? 제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백이 완료됐습니다. 2003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김민수를 입정시키십시오. 교도관에게 이끌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김민수,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민수는 일어섰어요. 네.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 모두 인정합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1호, 피고인의 일기장입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기록돼 있습니다. 모니터에 일기 내용이 표시됐어요. 특히 1989년 10월 15일자를 보시면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다. 환갑 선물이라고. 사실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을 여행 보낸 진짜 이유를 쓸 수 없었던 겁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검사의 추측일 뿐입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 2호, 1989년 10월 28일자 시멘트 구매 영수증입니다. 범행 다음 날 구매했습니다. 시멘트 20포대는 일반 가정 보수에 필요한 양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을 매장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변호인이 또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를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일러 수리에 시멘트 20포대가 필요합니까? 검사가 반박했어요. 변호인은 답변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앉았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증거 3호, 피해자 신분증. 피고인이 소각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후 14년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14년이면 언제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종의 트로피처럼 말이죠. 이해 있습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 4호, 피해자의 합격 통지서 봉투. 피고인이 먼저 개봉했고 이것이 범행 동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동생의 합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비교당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동생이 이겼죠.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잠든 동생을 깨워 지하실로 유인하고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한 방에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어요. 피고인은 냉정하게 시신을 매장하고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했죠. 그리고 14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헤맬 때도, 아버지가 슬픔 속에 돌아가실 때도. 검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속이고 14년간 거짓으로 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고인은 평생 동생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심했죠.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부모 탓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피고인은 1989년 10월 25일 동생의 합격 통지서를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겁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간 것도 명확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비웃었어요. 새벽 3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동생을 깨웠는데 우발적이라고요? 피고인은 혼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범행 후 자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14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금고에 증거물을 보관한 게 증거입니다. 잊고 싶었다면 진작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검사가 손을 들었어요. 변호인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는 트로피라더니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라고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숙고. 변호인은 감형을 요청합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십시오. 증인 박순자를 입정시키십시오.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증인석에 앉았어요. 선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시죠?
네. 1989년 10월, 제주도 여행을 가셨습니까? 네. 누가 보내드렸습니까? 큰아들, 민수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귀가하셨을 때 민우 씨는요? 없었어요. 민수가 어제 나갔다고.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의심하셨어야 했는데. 증인, 괜찮으시면 계속하시죠. 네. 14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 민우를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14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요.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하십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민수도 제 아들이에요. 낳아서 키웠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를 죽이고 우리를 속이고 14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왜 그랬니? 왜?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민우가 돌아오니?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다. 이제 난 혼자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다 잃었어.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2003년 8월 20일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1989년 10월 27일 친동생 김민우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에 매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동생의 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은 부모님을 여행 보내고 동생을 지하실로 유인해 쇠파이프로 가격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입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시신을 매장하고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14년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했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증거물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양심의 가책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범죄에 대한 통제 욕구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겼다는 우월감을 느꼈고 그 증거를 소장품처럼 보관한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극악무도합니다. 혈육을 죽이고 부모를 속였으며 피해자의 꿈을 영원히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어요.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를 모두 인정하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민수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어요.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2003년 9월 민수는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그렇게 말했죠. 어머니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매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동생을 죽여서 뭐가 달라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003년 10월 30일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정확히 14년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묘를 찾았어요. 남편 곁에 안장된 민우의 묘였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우, 1961년 3월 15일, 1989년 10월 27일, 사법시험 합격자. 어머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왔다.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붙었던 거 알고 있었니? 형이 먼저 봤대. 그래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어요. 안에는 새로 발급받은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죠. 이거 내 거야. 늦었지만 받아라. 어머니는 액자를 묘비에 기댔어요. 내가 살아 있었으면 훌륭한 판사나 검사가 됐을 텐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갈게. 또 올게.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를 돌아보며 걸어 내려갔죠. 뒤에 남은 건 묘비와 액자, 그리고 바람뿐이었어요. 2004년 1월, 민수는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어머니, 앞으로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편지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민우를 사랑했어요. 형으로서. 하지만 그 사랑보다 질투가 더 컸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편지는 끝까지 발송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평생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7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죠. 가끔 민우 묘를 찾았어요. 민우야, 어머니 또 왔다. 내 형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 어머니는 한 번도 안 갔어. 갈 수가 없더라. 어머니는 늙어갔어요. 하지만 민우는 영원히 28살로 남았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꿈을 펼치기 직전에 멈춰버린 28살. 2015년 민우가 죽은 지 26년이 됐어요. 어머니는 85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이었죠.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민우야, 어머니 간다.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친척 몇 명만 왔습니다. 민수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하지만 재소자라 참석할 수 없었죠. 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민우 곁에 묻혔어요. 가족 셋이 함께 있게 됐습니다. 민수만 빼고요. 묘비에는 3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어요. 김철수, 박순자, 김민우.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2024년 35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됐죠.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통지서를 돌려줬다면, 민우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면, 질투를 참았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민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도 돌아오지 않죠. 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무기징역수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1989년 10월 27일 새벽, 쇠파이프를 들었던 그 순간,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이제 아파트가 됐어요. 수십 가구가 그곳에 살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14년 동안 그 땅 아래 누가 묻혀 있었는지,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다만 바람만이 기억할 뿐입니다. 1989년 가을, 한 형제의 이야기를요. 1989년 10월 27일 새벽, 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질투였어요. 14년 후 땅이 그 비밀을 토해냈죠.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뭘까요? 민우가 죽었다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민수가 살인자가 됐다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비극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두 형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평생 동생과 비교당했다고 느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부모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을 겁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민우가 칭찬받을 때 민수는 그걸 무시라고 받아들였어요. 민우가 성공할 때 민수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비교는 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였습니다. 민수가 만약 그날 밤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합격 통지서를 민우에게 돌려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줬다면요. 민우야,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하지만 그는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28배 생을 마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평생 슬픔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민수는요?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교도소 독방에서 매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늙어가는 게 사는 걸까요? 금고 속 4가지 물건이 떠오릅니다. 일기장, 신분증, 영수증, 봉투. 민수는 왜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검찰은 말했죠. 범죄의 트로피라고. 변호인은 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둘 다 아닐지 몰라요. 그저 민수는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만이 그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증거를 다 버리고 완벽하게 잊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민우를 2번 죽이는 거였을 겁니다. 기억 속에서까지 지워버리는 거니까요. 민수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고에 넣어뒀던 겁니다.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는 걸 아는 곳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 내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라셨나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민수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많은 사람이 느껴봤을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그 질투와 열등감이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민수는 파괴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민우는 이제 가족묘에 누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요. 묘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의 꿈은 인정받았어요. 민수는 교도소에 있어요. 그는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무기징역이니까요. 두 형제는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한 명은 땅 아래, 한 명은 철창 안에. 1989년 10월 27일 새벽 3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수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안해, 민우야. 형이 잘못했어. 내가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그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